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경제 갑니다. 자, 사회문화 지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겠니? 데이터의 특징이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의 일종의 재화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도 재화야, 재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재화니까. 재화의 특징은 몇 가지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우선이라면 첫 번째, 데이터는 정보로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에 다른 용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와는 달리 한 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경합적 성격을 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무슨 성격이요? 비경합적 성격입니다. 비경합적 성격이 뭐냐? 그럼 우리 주변에서 비경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뭐가 있니? 천재인걸? 야, 비경합적이란 이거야. 내가 얘를 쓰잖아. 내가 얘를 쓰면 다른 애는 이걸 못 쓰는 거야. 이게 경합적인 거야.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돼 있어. 이게 경합적. 경합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얘를 써도 다른 애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원 같은 경우면 내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건 아니잖아. 물론 너무 많은 사람이 쓰면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경합적이보다는 비경합적이 되는 거고 슈퍼에 사는 물건 같은 경우 내가 사면 그 물건은 나밖에 못 쓰잖아. 이건 경합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비경합적이라고 해서 한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경합적이야.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또한 자, 두 번째 특징이 나오겠죠.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뭐가? 자본재로 간주된다라는 얘기야. 자본재라는 얘기는 이게 최종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야. 치약은 내가 쓴 걸 버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치약은 최종 소비재인데 얘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에 해당한다? 자본재로 간주된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또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재화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함으로 데이터의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얘는 복제의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컴퓨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는 거야. 사회 전적으로 이렇게 재화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함으로 데이터 공유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라는 거지. 왜? 복제에도 비용이 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복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뭐라고 하죠? 한 단위를 더 복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 무슨 비용이라고 할까요? 미안해요. 다음 가볼게요.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으로 직접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적으로 직접해 놓은 것. 직접이라는 얘기는 쌓아놓은 거야.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으로 쌓아놓은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에 수렴한다. 따라서 라고 했죠. 이 특징이 뭐냐면 한계 효용이 감소하지 않고요.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서 0에 수렴하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생성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라고 보는 거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만들어내는 게 최적화된 생성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경제 용어 나왔죠? 한계 효용하고 한계 비용. 한계 효용은 뭐죠? 나연이, 한계 효용이 뭐야? 우리 저번 중간고사 때 한계 효용 했던 것 같은데? 민영아, 한계 비용이 뭐냐?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한계라는 말은 경제에서 한계라는 말은 진짜 잘 나오는데 한계라는 말은 한 단위 더 뭐뭐 했을 때 뭐뭐 하는 뭐가 너무 많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계 효용은 우리는 만족감이라고 말해요. 한계 효용 만족감이야. 즉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야. 이게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가 이미 갖고 있어. 근데 거기에 한 단위 더 또 다른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나의 만족감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영서가 빵을 처음에 한 개 먹었어요. 배가 고플 때 한 개 먹었어요. 만족감이 100이었어요. 그치? 빵을 한 개 더 줬어요. 추가되는 만족감은 100일까 아니면 100보다 좀 작을까? 추가되는 만족감. 100보다는 작겠지. 계속 먹였어 내가. 5개에서 6개를 먹었더니 별로 안 먹고 싶은데 먹으라고 해. 먹어. 그때는 한 단위 더 먹었을 때 추가되는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그래서 한계 효용은 한 단위를 더 얻었을 때 추가되는 만족감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이 데이터는 있잖아. 내가 데이터를 하나를 얻었어. 내가 만족감이 100이야. 또 하나를 얻었어. 그래도 만족감이 추가되는 만족감이 또 100인 거야. 추가되면 추가되더라고 해서 한계 효용이 줄어들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야. 그치? 그러면 한계 비용은 뭐냐? 한계가 한 단위 더라 그랬지.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야. 내가 빵을 한 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야. 또 2개를 만들 때 추가되는 비용이 한계 비용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 데이터 하나를 똑같은 데를 하나 더 만들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한 단위 더 만들었는데 추가되는 한계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0에 가까워. 아까랑 똑같이. 아까 설명했잖아, 선생님이. 한 단위 더 생산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이 한계 비용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추가되는 만족감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데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점점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결국 뭐 하면 뭐 할수록 좋은 거니?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이해가 나오는 거야.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뭐의 특징이라는 거야? 데이터의 특징이라는 거야. 자, 데이터의 특징. 간만에 옆에 있는 거 보고 한번 가볼까요? 자,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가 부상하게 되는데 데이터의 특징 첫 번째 비경합적. 한번 사용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본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될 수 있다는 거지. 최종 소비 산물이 아니라. 그래서 자본재. 복제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무슨 비용? 한계 비용.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데이터의 한계 비용은 감소하지 않지만 만족감은 감소하지 않지만 한계 비용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은 빅데이터를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특징이었어요. 다음. 자, 이런 데이터의 특징인데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대요. 그러면 이 데이터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니?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래, 배타적 지배권. 내가 쓰면 다른 사람들은 못 쓰는 게 배타적인 거야. 배타적 지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야. 그죠? 데이터에도 소유권과 배타적 권리를 갖자. 우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주장은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에요. 누구에게? 보유자에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자.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서는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장이 맞지 않아. 불가능해.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이거 그냥 번호를 매길까? 장점이에요. 인정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유인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건 장점이겠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데이터 너 가지고 있어? 거기다 너 저작권 줄게. 저작권이 아니라 어떤 너한테 소유권을 주고 베타적 지배권을 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돈이 되지.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니?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야. 데이터를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그걸 돈 주고 팔아. 적당한 가격에. 그렇게 되니까 합법적인 유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장점이야. 그러나 빅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데이터를 사고 파는 데 드는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이 얻는 이익보다 커. 내가 저기 있는 데이터를 살 거야. 사서 내가 뭔가를 할 건데 데이터 사는 비용이 100만 원인데 저 데이터를 사서 내가 할 때 얻는 이익이 80만 원이야. 그럼 데이터를 사겠니 안 사겠니? 사용하지 않겠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할 비용이 유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한 알았어. 그래. 엄마한테 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어차피 소유권을 인정해주면 거래 비용이 만들어지게 되잖아. 거래 비용이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나 앞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단점이 되겠죠? 장점과 단점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 때야? 보유자에게. 우선이잖아.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장이야. 얘는 좀 문제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그럼 이제 대안이 나오겠죠.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빅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움직임도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에게? 개인정보의 생산자들에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나의 주민등록번호든 뭐든 나의 뭐 학원 정보든 이런 게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 내 거니까. 그럼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돼? 나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은행에서 네 정보를 쓸 거면 니네 정보를 쓰잖아. 니네한테 돈을 주는 거야. 왜? 권리가 누구에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생산자들에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관계가 생겨나게 되는데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와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니? 해당 법 간의 긴장관계가 나타나는 건 첫 번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용과 해당 법이 나오죠. 두 가지 좀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해당 이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벌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개인정보는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데 또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잖아. 수집 및 활용이니까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의 긴장관계가 생겨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은 개인의 경제적 수익을 통해 보장하는 것은 말이야.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죠? 좀 이따 써줄게.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노동으로 규정하고
제공자에게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기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 어떤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지. 근데 필수라고 적혀 있지. 근데 적기 싫을 때도 가끔 있잖아. 근데 그걸 안 적으면 가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특정 기업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얘를 뭐라고 보는 거야?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는. 이것도 내가 데이터 노동인 거야. 그리고 그 정보 제공자에게 이게 데이터 생산자잖아. 생산자에게 경제적 가치 일부를 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거야.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 개인정보 입력했잖아. 그 정보를 활용하잖아? 돈을 발생하지?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거야? 자기한테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는 개인정보 제공자를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지닌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야 데이터를 수집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줘야지. 니네가 그거 갖다 놓고 소비자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넘겼잖아. 그럼 니네가 부당이득인 거 아니냐. 이런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대기업이 빅데이터를 다 독식하고 있잖아.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거야. 대기업은 그 빅데이터로 돈을 버는데 실제로 그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우리한테는 왜 돈을 돌려주지 않냐. 이런 인식이 그런 인식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가보면 여기 문단은 빅데이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개인정보 생산자들에 있다고 보는 견해야. 그지? 근데 얘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해당 법 간에 뭐가 돼 있어? 긴장관계가 형성되겠지?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만 보장하고 있지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데이터를 하는 사람한테 데이터의 생산자니까 소유자로 간주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 이득을 얻으면 그들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는 어떤 인식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여기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러나 이거 이제 한계야, 한계. 뭐에 대한 한계? 데이터 생산자에게 소유권을 주자는 주장이 한계야.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대. 적정 대가를 받지 않는 거랑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했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첫 번째가 앞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훨씬 정도 거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회사에서 니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이 정보를 뭔가 활용할 때마다 니네한테 다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너무 비싸질 수 있다는 거지.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유인, 데이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의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량을 유사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 주체 데이터 소유권 인정하는 주장이 뭘 보인다? 한계를 보인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잘 봐. 이거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더 많은 데이터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란 말이야.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자는 거야. 소유권이 있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경제적인 걸 지위를 보장해주면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개인정보는 있지. 우리 일상생활의 기록인데 얘는 기록에 가까운 거잖아.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더 많이 생산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거야. 자,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데이터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더 많이 생산하고 만들기 위한 건데 이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데이터의 생성과 양은 유사하게 지속될 거라는 거야.
소유권 인정해준다고 해서 소유권이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이렇게. 왜?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뭘 가진다? 그래서 한계를 지닌다라고 본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또한 다음이 2가 되겠죠? 이렇게 2. 이렇게. 아, 3이 되고 그럼 미안. 왜 여기다 2를 써놨지? 여기가 오히려 2가 되겠고 또한이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자는 각각의 주장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 알아봤죠? 마지막 정리합시다.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공유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건 누구나 인정한단 말이야. 이미 빅데이터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요인이 부재한 것 또한 분명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요인이 부족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빅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특정 플랫폼에 직접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빅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라고 해서 새로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논의 방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산업혁명에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일종의 재화야죠. 재화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 번째, 비경합적입니다. 내가 써도 쓴 후에 다시 쓸 수 있어요. 다른 용도로.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어서 자본재입니다. 또 세 번째,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 공유는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또 인간 행태에 관한 정보들을 대량으로 직접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돼 있고요. 또 한계 비용은 감소하지만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영에 수렴하죠. 그래서 최대한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라고 말했고, 여기는 데이터의 특징 한 4가지 정도 알아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에게?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보유자는 대부분 기업이 될 테니까, 빅데이터를 보유하는 기업이 될 테니까 기업한테 소유권을 주자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게 되고요.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 요인이 촉진될 수 있는 전망이 있어요. 하지만 유통 비용이 얻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데이터가 유통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소유권이 거래 비용이 일으켜서 오히려 데이터 거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승자 독식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유자가 아니라 생산자한테 주는 건 어떠냐? 개인정보를 생산자에게 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긴장관계가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기 정보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수익을 통제한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지. 그 이득을 누가 얻어가는 거니? 기업이 가져가잖아. 거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하지만 이거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소유권 인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 정부 주체의 데이터를 소유권 인정하는 것은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래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배타적 지배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건데 생산 주체에게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준다고 해서 데이터가 더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가 나와 있고요. 좀 늘어지고 있냐. 자,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공제주체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가한다는 것도 맞아요. 증가한다는 건 맞지만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재한 것도 사실이에요.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유인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뭐라고?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빅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또는 특정 플랫폼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뭐 할 수 있는 것,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정보 누구에게? 정보 주체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빅데이터. 마지막